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시고요. 건강,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매번 그런데 답답한 얘기를 좀 전해드려가지고 좀 송구합니다. 근데 오늘도 여지없이, 오늘 제목은 제가 제명아, 강선우는 제명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명, 사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지명 철회냐 아니면 자진 사퇴냐 이 방점이 여기서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의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장관의 자격은 없는데 국회의원의 자격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본인의 이재명의 자제분에 대해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준석 당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명시킨다고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뭐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제명시켜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제 황당한 여성가족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이른바 징벌적 예산 삭감이라는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도 할 텐데 오늘 또 다른 갑질이 또 나왔습니다. 물론 예전 일부 언론에서 언급이 됐지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1년의 상황, 그래서 강선우 씨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다크호스로 신스틸러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오늘 국회에 나왔는데 또 여러 가지 질문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사혁신처장이 최동석 씨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집요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쫓중하는 사람, 자기를 쉴드 쳤던 사람, 디펜스 했던 사람을 확실하게 챙겨준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확실하게 챙겨준다. 그런 측면에서 최동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속 문재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은 또 등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나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람, 친문 주류를 공격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용을 하는데 동시에 교집합인 거죠. 공통 분모로 딱 되는 사람이 최동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저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당대회 때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권력 암투가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인사 문제, 이 문제부터 보면 이진숙도 나가리 됐고, 그 다음에 또 오광수도 나가리 됐고요. 또 요번에 강준욱 씨인가요? 그분도 나가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강선우 씨 아닙니까? 강선우를 또 날리고 문제된 사람들을 연이어서 정리를 시켜야지만 되는데 결국 당 내부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그 박찬대 의원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옹립시키고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그리고 또 인사 문제도 본인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한 꼭지씩 이렇게 강선우 씨를 다루게 돼서 저도 기분이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게 있었냐. 강선우 씨가 예전에 어떤 갑질이 있다고 했어요. 강선우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갑질에 있어서. 그리고 또 갑질의 영역도
그때마다 파괴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갑질의 여왕으로서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을 사실상 압박하고 민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압박하고, 속된 말로 하라는 하면 되지 왜 말이 많냐. 근데 그 여가부 장관이 강선우 씨가 이대를 나온 거로 아는데 20년 이대 선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학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한참 선배라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강선우 씨라는 사람은 다른 걸 떠나서 사람 됨됨이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성대 교수는 아니죠. 뭐 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성대에서 교수를 했는데 무려 한 달가량이나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학생들을 만났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휴강 통보, 휴강 엄청 임박해서 오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휴강을 한다는 것도 내일이면 갑자기 오늘 밤이나 뭐 다 딱 그 날이 돼서 임박을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도 없다는 거잖아. 교수님이 수업 못하고 계속 휴강이다, 비어있다. 이런 게 한 달 내내 진행이 됐다는 거고, 대체 수업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냥 강선우 씨의 목소리만 나왔다는 거예요.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대체 수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강선우 씨 보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딱 일관된 것 같아요.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간호사,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픈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PCR 검사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호사 그런 절차를 얘기하니까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그러면서 간호사를 울렸습니다. 그 병원이 강북삼성병원입니다. 아마 강북삼성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국회의원이면 달까요? 여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강선우 씨가 언제 이 정치권에 발을 당기게 됐냐?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조기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문재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 선대위의 부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른바 선대위에서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 결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개학 뒤 한 학기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학교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얼척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수업마저도 얼렁뚱땅 대충대충 어떤 책임감이라는 거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수강생이었던 또 학생의 말을 제가 전언을 해드린다면, 정계 입문하셨을 때도 사실 한 3, 4주밖에 안 했는데 성균관대 교수를 강의를 그거를 또 이제 한 줄 스펙으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3, 4주 정도뿐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수업을. 근데 또 그거를 성균관대에서 수업을 했다, 교수를 했다, 스펙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 그런 분이 어떻게 장관을 맡냐. 그러니까 학생들도 열받아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학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책임감이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친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갑질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 물론 예외는 있죠.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사람. 이재명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보다 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선 의원들한테 아주 깍듯하다는 겁니다. 참, 뭐 세상을 본인들이 사는 방식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은 권한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권한을 많이 가지면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를 지적하는 어떤 목소리도 나왔는데 당시 상황을 아는 학교 측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일방적으로 강의도 뻥크 내고 나 몰라라 했으니까 성대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당시 선대위로 가니까 할 얘기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교수 사임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책무를 저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학생들을 내팽개치고 수업을 본인이 결강한 거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 이게 대체 수업이라고 했다는 황당한. 아니 자료를 만들어서 최소한 온라인 수업을 한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냥 음성 녹음 파일을 틀어놓고서 대체 수업이라는 겁니까? 아니 대체 이런 사람을 이재명이라는 대통령님께서는 야 이렇게 황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하고 강행을 한다고 하니 황당한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학교 측 관계자가 서류를 좀 내라, 교수 사임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 당신이 와서 여의도 당사 와서 받아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교수로서 정식 교수도 아니죠. 뭐 강사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교수든 강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과의 그리고 학교와의 정당한 어떻게 보면 약속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친 상태에서 정치한답시고 그렇게 와서 그렇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과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화를 거니까 아유 뭐 교수님 그래도 이거 뭔가 사임 서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바쁘니까 여의도 당사 가서 좀 받아가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세상 쉽게 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습니까? 모든 게 나한테 쫓중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그런 보훈 인사와 코드 인사, 나와 생각이 같은 보훈과 코드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판을 했고 모든 세상의 중심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돈다. 그래서 조국 조동설, 이재명의 명동설을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강선우 씨도 그런 계열, 그런 반열에 이미 올라섰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볼 때 강선우니까 강동설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동설로 해야 될까요? 우동설로 해야 될까요? 참, 이러면서도 뻔뻔하고 그 잘난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사람이 한 워딩 중에서 또 황당한 게 뭐냐면 그런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회의원일 때 그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도 민원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막 갈궜잖아요. 갑질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분이 윤석열 정부 때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을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그쳤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해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고고한 척. 나는 문제없고 그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보자고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너 당신 부끄럽지 않아? 아니 혼자 살겠다고 추태 부리고 있잖아.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장관한테 훈계조로 갑질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씨, 강선우 씨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추태 이렇게 이재명이란 대통령 그 사람에 대해서 받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당신에 대해서 장관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당신은 지명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제명돼야 된다는 게 국민의 눈높이고 국민의 여론인데 혼자 좀 살아보겠다고 이런 주택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강선우 씨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꼭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재명과 그 아이들,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른말 타서 이진숙은 아웃이고 강준욱도 아웃이고 뭐 어차피 이 두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니까 이 두 사람은 아웃시켜도 강선우는 나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 아니냐. 이불 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부자리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황당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어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질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 황당했죠. 그러면 갑질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생각뿐이야.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 당의 대변인이 이것도 궤변인데 그 전부터 제가 볼 때는 누굽니까? 김병기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이 문제를 처음 언론에서 제기했을 때 기자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기가 찬다. 기자들이면 이렇게 명예훼손해도 되느냐. 이게 기사거리가 되냐.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이틀 막 하고 보좌진 관련해서는 뭐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른바 다 가드라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니까 밀리는 듯 하다가 딱 가름말 탄 거야. 야, 이진숙 짓밟어. 이진숙은 더 짓밟으면서 지명 철회하면서 국민들한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진숙은 정리했으니까 강선우는 본인들은 그렇게 우기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갑질은 했지만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탁월한 능력이 딱 하나 있죠. 그건 갑질하는 능력.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서 보는 그 엄청난 뻔뻔한 능력, 부끄러움을 모르는 능력, 거짓말을 하는 능력, 이런 건 탁월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여가부 말고 여성 갑질부, 그거라면 딱 적격이죠. 그렇다면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오늘 또 황당한 얘기가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강선우 관련해가지고 강선우 씨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라는 분이 문진석 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이다. 식구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당신들처럼 배지를 단 사람들, 갑의 위치에서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보좌진, 우리랑 동지적 관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사적인 일도 할 수 있지. 가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퉁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성폭행을 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딸 같아서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든 거 하니까 도와주려고 손도 잡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안아준 게 이게 바로 가해자 그런 사람들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좌진 관련해서 보좌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입법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회의원 당신들이 돈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돈 주는 거야. 우리 보좌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강선우 씨를 옹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같은 식구니까 보좌진과 의원들은 뭐냐? 동지적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또 황당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 심부름에 불만이 없는 보좌진도 있다. 아니, 그런 심부름 왜 걔네들이 불만을 제기해? 이상하구만. 식구 같은 사이라 사적인 심부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심부름에 불만이 없는 보좌진도 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좌진 중에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 보좌진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질, 예산 갑질, 제가 말씀드린 예산을 징벌적 예산 삭감을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 장관, 정성예 장관인가요? 그분이 있는데 본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국회 불러다가 속된 말로 질문을 계속 압박합니다. 압박 질문 들어가면서 갑질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타박 얘기를 해주니까 빈정상했어.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예산을 깎는데 어떻게 뭐라고 그 취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장관 정책 보좌관이 국회에 협조하지 않아서 징벌적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해서 30%를 깝니다. 그런데 당신이 뭔데 징벌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 장관과 보좌관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딴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황당한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예산 삭감. 잘 보십시오. 예산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강선우 씨 당신 때문에 국민들의 써야 될 예산이 갑자기 확 없어진 거예요. 당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장관한테 갑질을 하고 개인적 사적 보복을 넘어가지고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냥 갑질을 넘어서 국민들의 세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갑질이에요. 당신이 뭔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당 때는 뭐 꼭 그 동일하게 예산을 깎는 방식은 아니지만 부처를 좀 힘들게 해서 자신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 괴롭히는 게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됩니다. 어? 막말로 식구라면 동지라면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지, 식구 얘기하면서 허드렛 일 시키고 갑질하면서 당신들은 식구니까 이거 감내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감내하고 열심히 하는 보좌진 많아. 야,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걸 보면 황당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들 관점에서 성추행한 사람들이 합리화하는 그런 식의 논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인식,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잘못을 하면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강선우에 가려져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인물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최동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늘이 낸 사람 하니까 차관을 딱 주는 이 공직을 사적으로 본인 마음대로 딱 주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다 보니 갑자기 차관까지 되는 가문의 영광을 겪게 됐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본인한테 아부하고 쫓중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를 공격해. 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차관 말고 제가 볼 때는 총리까지도 시켜줄 마음이 있는데 말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자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최동석이 아주 원색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쪽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워딩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봐도 야 이런 사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님은 문재인을 돌려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충만해 있어. 충만해 있어.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말이 거칠다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뜬금없이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처음부터 이재명을 디펜스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친문 쪽 사람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황교익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황교익이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떡볶이 먹방 했을 때 화마 속에서 소방대장이 실종돼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결국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지만 그럴 때 경남 창원까지 가서 황교익과 먹방을 찍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힘들 때마다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도우미로 나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오늘의 차관까지 됐는데 그런 거 보면 강선우가 그렇게 개차반이고 문제가 많더라도 끝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이유 뭡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능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질하는 능력, 거짓말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더운 날씨에 열받고 뒷목 잡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장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뻔뻔한 능력,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도 지난달에 얘기했네. 최명성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비판하며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달이에요. 그럼 지난달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뒤에요. 근데 언론에서 그랬거든요. 아니 이재명 정부는 인사 기준이 뭐냐? 보니까 다른 정부에서는 음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 충돌이 되고 땅 투기하고 그 다음에 논문 표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뭐였냐? 당연히 인사 배제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명했던 추천했던 사람들은 한 트럭으로 다 이런 논문 표절, 이해 충돌, 땅 투기, 갑질 이런 것들이 다 훈장처럼 주렁주렁 됐느냐 비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배제 사유가 뭐냐 그런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동석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비판하면서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 다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네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팔짱 끼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차관 정도야 뭐 차관 시켜줄게. 너 공개적으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하늘이 낸 산,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까내. 야, 이렇게 일타쌍피 고마운 존재네. 어떻게 보면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손을 계속 흔들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 나 문재인 전 대통령 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최동석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 문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겪은 모든 고통의 원천, 내란의 근원지가 문재인식 정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재명을 제거해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며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뭐 이분이 한 말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좀 과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호 지금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2022년에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비대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상김 시대에 갇힌 배신자, 이런 비판글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계가 반발을 했죠. 윤건영 의원이 대표적인 친문 인사 아닙니까? 화가 많이 나고 치욕스럽다, 지켜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치욕스럽지만 지켜만 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친문들도 너무 무기력해요. 어떻게 본인들이 주류였는데 비명 행사 당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는 그런 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비명 행사하고 친문들 사람들 진짜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허투루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끔 하는데 뭐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이 최동석이 언제 등판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어쩔 때냐?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해서 예전부터 쉴드 치고 디펜스 치고 옹호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 처음에 이 사람이 정치권의 이름이 알려진 거, 등장한 거 뭐냐? 2021년 8월에 이재명이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는데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떡하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킵니다. 내장을 했어요.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황당하잖아요. 얘기 안 되고, 이 사람도 참 말이 거친 사람이거든요. 황교익 씨도. 그런데 이 사람 21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 이 불이 난 이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경남 창원에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합니다. 그때 황교익 씨랑 좋다고 희희낙낙거리면서 했어요. 근데 그 황교익 씨가 나름대로 뭔가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한 건데, 근데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21년 6월에서 떡볶이 먹방하고 나서 2개월 뒤에 21년 8월에 떡하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는 좀 너무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낙연 그때 전 총리가 이거는 보훈 인사다,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황교익이 왜 이재명이 먹방하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를 줬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형수 욕설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느냐 마느냐 본인 했을 때 토론회 때 문제가 돼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 지사 자리 날아갈 줄 알았는데 황당한 이른바 표현의 자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궤변이 만들어져서 토론회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즉흥성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 대법관들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내심, 그 사람의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무죄 주고 싶으니까 숨 쉴 수 있는 권리, 숨 쉴 수 있는 공간. 근데 그거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궤변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권순일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50억 원 클럽에 있는 권순일 재판관인데 여하튼 그 사람. 그런데 이렇게 여하튼 이재명의 형수욕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참 당혹스러운데 그 형수 욕설 논란 관련해 가지고 막 논란이 됐을 때 짜잔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황교익. 황교익이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아니 황교익이 이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욕설한 거 뭐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쉴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십시오.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쉴드 쳐주니까 떡볶이 먹방 하면서 또 같이 윈윈 하면서 좋아라 하고 2개월 뒤에는 자리까지 줘. 경기관광공사. 웃기지 않습니까? 권한이 친소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이거는 정치가 사유화되는 겁니다. 공직이란 자리가 보훈,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주는 그런 보훈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책임을 지우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바라보는 눈, 자리, 공직을 바라보는 눈, 안목, 이게 얼마나 저급하고 천박하냐 이거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최동석과 황교익과 이재명이라는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다시 설명을 차분하게 얘기한다면 첫째, 이재명의 형수 욕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짜잔 황교익이 나타나서 이해한다. 뭐 할 수 있지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불이 났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화마 속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소방대장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뒤로하고 경남에 가서 경남 김경수 지사를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쇼하고 그리고 또 창원까지 가서 먹방 유튜브 떡볶이 먹방을 찍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2개월 뒤에 이 황교익한테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내정을 하니까 아니 당연히 문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쉴드 쳐주고 이재명 지지하면 억대 연봉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가요? 왜 갑자기 똥볼 차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여준 게 어떤 겁니까? 나와의 코드와 맞고 나한테 아첨하고 나를 쉴드 치는 인간들은 내가 자리를 팍팍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 황교익인데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사람 그런 자리를 줬다고 하니까 경기관광공사 자리를 줬다고 하니까 이때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해야 하냐 저를 주기적으로 덤비는 이낙연의 공격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는
정치 따위 모르겠고 저의 인격과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니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게 누구 얘기냐? 황교익의 얘기입니다. 황교익.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 관련해서 바통과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니까 공직을 사사롭게 나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낙연 전 총리가 문제를 삼으니까 황교익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를 죽이고자 덤비는 이낙연의 공격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정치 따위 모르겠고 저의 인격과 생존이 달리는 문제이니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동석이란 사람이 나는 황교익을 응원한다. 인사는 코드 인사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교익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황교익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신나 있는데 지금 황교익을 디펜스 쳐야 이재명한테 포인트를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나는 황교익을 응원한다. 패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합시다. 아무쪼록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낙연 같은 사람에게 네거티브 당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낙연의 역량을 진단한 바에 따르면 이낙연은 무능한 사람이다. 특히 이낙연은 주사급 인물인데다 아주 잘 봐줘도 사무관급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 코드가 맞지 않으면 비전을 달성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준 뛴 당신에 대해서 공무원 70만 명 이상의 인사와 채용과 그 다음에 성과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코드 인사하라면서 팍팍 그리고 나한테 쫓중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인사혁신처장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에게 충직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이재명한테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 잘 보셨죠 여러분? 이 사람 최동석 이렇게 나 힘들 때 이낙연도 물어뜯고 그리고 황교익도 도와주고 그 황교익은 누구냐 나 그 형 관련해서 형수 욕설 나오니까 나 이해한다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을 도와준 사람 아니냐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준 거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참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이 문제, 이 강선우 씨도 그렇고 최동석 씨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갑질을 한 거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했죠. 아니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보좌진 협의회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민주당을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조차 반대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걔는 지져라 너는 지져라 국민은 지져라 나는 간다 이런 생각하에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15명의 장관 후보자 이번 주에 모두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관세 문제, 외교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관련해서 그리고 몇 명의 장관에 대해서 하자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통과시켜줄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많아서 15명 가운데 야당의 반발로 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합의로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가 모두 7명인데 민주당은 그렇잖아요. 단독으로 처리할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분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명할 겁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가겠다는 거죠. 그럴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을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임명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능력이 출중하지 않습니까? 개뿔 능력을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능력? 거짓말하고 반성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한 능력. 위증하는 능력, 갑질하는 능력,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뻔뻔한 능력. 이런 사람들이 한 트럭으로 단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한다? 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봤을 때 이제 2가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전체적인 것을 관통하는 것이 인사잖아요.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사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표현,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은 뭐 많이 우리가 들었죠. 또 하나 뭐가 있냐? 권력이 친소로 움직이는 순간 정치는 사유화된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보여주는 어떤 인사? 변기남 인사. 변호인과 경기도와 성남의 자기 측근들을 공적인 자리에 두고서 뭔가 바터하고 보온성 인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라는 것은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정치라는 것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그렇게 뭐 섀도우 캐비넷, 싱크탱크 사람들 막 줄 섰다 했는데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은 사람들마저 이렇게 하자투성입니까?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2주 전인가 그때 토요일 날 저녁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사람을 추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그 말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통과됐는데 이재명 전 대통령의 그 눈높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력이 개인 간의 어떤 친소 관계로 이루어지고 작동됐을 때 정치라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유화된다. 그리고 공직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보은성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국가란 제도와 원칙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친목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합니까? 입법부도 자기 변호인들 4명에 대해서 공천을 내서 배지를 달게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도 민주당의 최고위를 그냥 그대로 온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무위원 한 40에서 50% 사이 아닙니까? 한 7, 8, 9명이 배치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친소. 그 사람의 능력은 상관없어. 입을 충성하는 강선우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전부터 나랑 같이 했던 친명계의 좌장이었던 정성호 의원. 그리고 이하채한 보좌관 출신의 윤호중. 나와 케미가 잘 맞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단체로 해가지고 친소 관계에 따라서 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이재명과 그 아이들 민주당의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목단체가 맞습니까? 하긴 뭐 대놓고
코드 인사를 하라고 했으니 그런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자리를 줬으니 제가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적 인맥의 연장이 아니다. 국가는 제도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것, 이런 여러 중요한 말들, 좋은 말들이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잔인한 그 집요함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갑질은 용인되고 표절은 안 된다는 겁니까? 근데 표절도 만약에 자기 측근 인사가 했다고 한다면 문제 없겠죠. 대표적인 인사가 누굽니까? 김민석 청와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 41%. 카피킬러를 돌리니 주석과 점까지 마침표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리고 단어 고친 거, 단어만 좀 바꾼 것까지 합치면 5화를 넘어서서 50%를 넘어선다는 게 청와대 논문 표절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사람이니까 그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소명을 못했습니까? 하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천대 논문 표절, 그리고 김민석 청와대 논문 표절, 그리고 이준숙 낙마했지만 여튼 충남대 논문 표절, 이런 식으로 쌍쌍쌍쌍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논문 표절로 거대한 대동 세상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줬는데, 그런데 이런 측근 정치, 자기가 가까운 사람을 해가지고 측근 정치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사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그 밥의 그 나물이기 때문에 측근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나라,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말은 그럴싸한 거. 강선우 씨처럼 똑같아요. 지명됐을 때 낮은 무릎으로 경청하겠다. 뭐 비 올 때 같이 맞아주겠다. 떼약볕에 있을 땐 뭐 남면 양산이 돼서 뭐 햇볕을 막아주겠다. 이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이런 그런 척 위선의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어떤 본인과 가까운 사람, 측근들한테 특권을 주는 이런 게 모두의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평등하다, 인권이다,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물농장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딱 이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다 을지로위원회, 약자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라 무슨 위원회? 제가 볼 때 나쁜 의미의 의리로위원회입니다. 의리로위원회. 그리고 제가 볼 때 슈퍼갑질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 사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는 사람을 선택하는 예술이란 얘기도 있고요. 정치가 사람이 곧 정책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딱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높이 얘기하는데요.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국민이 보는 눈이 진실이다.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국민이 보는 눈이 진실이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국민 눈높이, 측근들 이 국민의 세금으로 돈 주는 녹봉을 받는 그런 자리에 너랑 친하다고, 당신이랑 친하다고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국민을 이기는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좀 겸손해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국회 출입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만하면 부러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배지를 못 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목에 힘 좀 빼시고요. 오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강선우 씨 그리고 최동석 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공직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정도 다 됐는데요. 오늘 가로로 봐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세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뭐 좀 새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로가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고 박경임님 최명희는 우상호 정무는 잘 뽑은 듯합니다. 욕바지죠. 욕바지입니다. 우상호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장단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를 좀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서초 사랑님 이런 표현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여튼 김정목님 면상이 과학이다. 절 보고 하신 말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서초 사랑님 아까 펜앤마이크 제가 출연했을 때 또 응원의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레이스 앤 네코님 우상호 관련해서 맞습니다. 우상호 관련해서 여러분이 볼 때도 뭐 좋은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우상호는 그나마 민주당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아는데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하기는 싫습니다.